눈 이야기 이어서 눈의 노른자의 황반에 대해서 황반. 흔히 실속 있는 알짜배기에 노른자라는 말이 붙는다. 샛노랗고 진득한 노른자에 비하면 투명한 재맥 같은 흰자위는 영양가나 농축 정도에서 확실히 떨어진다는 느낌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변보다도 월등히 비싼 땅을 노른자위 땅이라고 부른다. 어떤 조직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조직을 노른자 붓으로 정하기도 한다. 한치도 허투루 손해 보지 않고 실속만 쏙쏙 골라서 누리는 사람에게는 노른자만 골라 먹는다고 한다. 현실에서 아이들은 퍽퍽하고 맛없다며 달걀 후라이지에 노른자만 골라서 발라먹고, 어른들은 콜레스테롤 걱정과 다이어트를 위해서 흰자만 골라서 먹는데 말이다. 실상은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 눈에도 노른자와 같은 부위가 있다. 망막의 중심 부위에 존재하는 황반이 그 주인공이다. 망막의 중심 부위에는 황반. 황반이란 이름 그대로 황색 반점이란 뜻으로, 실제로 이곳에 존재하는 세포의 특성상 짙은 황색을 띠고 있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황반은 지름 3mm, 황반이라는 거죠. 이곳에 위치해서 망막에서 황반이 차지하는 영역은 매우 적은데, 지름 3mm 정도로 그치지 않는 눈의 내부 구조에서 그리 크다고 할 수 없진 부위지만은 우리가 인식하는 시각의 대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위다. 황반의 기능 상실은 실명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 즉, 황반은 크기는 작아도 시각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중심점이라는 뜻이다. 황반의 특징적인 노란색은 이곳에 많이 존재하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노란색 색소를 체 때문이다. 이 두 물질은 구조는 다르지만은 화학식이 다른 구조 이성질체로, 비유하자면은 같은 털실로 만들어졌으나 겹쳐지지 않는 왼쪽 장갑의 오른쪽 장갑과 같은 관계의 물질이다. 노란색을 띤 두 짝꿍 색소들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황반을 보호하고 제 기능을 유지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황반. 실제로 이들의 함유량이 높은 사람일수록 시력이 우수하며 부족할 때는 시력이 저하된다는 보고가 있다. 흥미로운 것은 달걀 노른자가 노란색이 원인 역시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황반을 망막의 노른자위라고 부르는 것이 단지 관용적인 문구만은 아니라는 뜻이다. 황반에 존재하는 황색 색소체들이 하는 역할이 항산화제라는 것은 여러모로 의미심장하다. 눈은 외부에서 빛을 직접적으로 투과시켜서 몸 안쪽으로 들여보내는 빛의 창고이다. 빛은 세상을 보는데 꼭 필요하지만은 태양빛 속에는 사물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가시광선 외에도 적외선과 자외선 등 다양한 파장의 빛들이 섞여 있다. 이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파장이 짧은 빛, 즉 자외선으로 대표되는 파란색 너머의 빛들이다. 빛은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가 낮고,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높다는 특징이 있다. 아이의 주먹보다도 어른의 주먹이 상대에게 강한 충격이 줄 수 있는 것처럼 파장이 짧은 빛은 에너지가 높아서 이와 접촉하는 망막의 광소형체에 과다한 충격을 줄 수가 있다.
이때의 충격은 충격 구위에서 다량의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빛의 파장에 따른 망막 충격은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데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높은 빛일수록 더 많은 활성산소를 만들어낸다. 산소 자체는 에너지 대사에서 꼭 필요한 물질이지만 산소에서 유래된 활성산소는 주변의 생체 조직을 산화시켜서 변질시키는 물질로 기능한다. 이렇게 물질로 기능한다. 대부분 단백질로 이루어진 생체 조직이 활성산소와 결합되어서 산화된다는 것은 단백질의 성질이 변해서 즉 변성이 되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말과 같다. 따라서 활성산소는 발생 즉시 제거되지 않으면 생체 조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산소호흡을 하는 생물체들이라면 대부분 항산화제를 가지도록 진화되었다. 항산화제. 더군다나 눈은 빛 에너지가 직접적으로 투과하는 생체 내의 유일한 부위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정체가 유독기를 쓰고 파란색 빛을 골라내는 이유, 요즘 들어서 논란이 되는 전자기의 청색광의 유해성을 둘러싼 논쟁의 이유, 모두 파장이 짧은 빛 색과 이 에너지가 높다는 물리학적인 사실에 기반한 것이다. 파란색을 보면 안 되는구나. 파란빛. 실제로 짧은 파장이라 실제로 에너지가 높은 빛은 인체의 거의 모든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지만 현실에서 인체의 대부분은 피부로 덮여 있고 피부에는 강력한 햇빛 가리개인 멜라닌 세포가 존재한다. 때문에 신체 내부 기관이 빛에 의해서 손상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하지만 유일한 예외가 망막이다. 망막이 사물을 보기 위해서는 빛에 직접 노출되어야 한다. 빛이 모이는 지점인 황반은 그 중에서도 특히 빛에 의한 산화 스트레스가 심한 부위이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황반 부위의 세포 손상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제로 루테인과 제아잔틴을 듬뿍 배치해서 이들의 황색 파워로 푸른색 안개를 걷어내고 있는 셈이다. 이 밖에도 활성산소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망막에서는 다양한 항산화제들을 이용해서 망막 손상을 방지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안토시아닌이다. 포도나 자색 고구마, 블루베리 보라색을 담당하는 색소인 안토시아닌은 색깔도 예쁘지만 하는 짓도 예쁘다.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망막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때문에 제2의 세계대전 때의 전투기 조종사들은 상공에서 사물을 좀 더 똑똑히 보기 위해서 출정 전에 블루베리 잼을 듬뿍 먹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여담이지만 루테인, 황색, 안토시아닌, 즉 자색, 리코핀, 즉 색 토마토, 티아블라민, 즉 색 홍차, 아스타잔틴, 즉 색 새우나 연어 등 많은 종류의 항산화제들이 어떤 생물체의 독특한 색을 담당하는 색소체인 경우가 많다. 컬러푸드에 대한 예찬론은 바로 이러한 색소체의 항산화 능력에 대한 기대감이 확장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황반은 어떤 역할을 할까? 황반의 주된 기능은 색을 구별하고 중심 시력을 유지하는 데 있다. 첫 번째, 황색이 색 구별 능력을 갖게 된 것은 두 가지 광수형체 중에서 오로지 원뿔세포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망막에 존재하는 원뿔세포의 대다수가 황반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두 번째, 황반의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것은 황반의 위치가 수정체를 통해서 굴절된 빛이 모이는 초점 부위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중심 시력이란 내가 무엇을 볼 때 가장 잘 보고자 하는 부위를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다. 만들어진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표적인 멜로 영어로 꼽히는 로버트의 여전공 시로코는 등반사고로 죽은 연인 후자의 이르키의 기일에 그의 집에서 졸업 앨범을 보다가 충동적으로 그의 옛 주소를 팔뚝에 옮겨 줬는다.
영화는 그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주소로 돌아오지 않을 편지를 보내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 이때 히로코가 팔뚝에 옮겨 적은 주소를 나중에 다시 알아보고 편지를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제의 눈에서 황반이 제대로 기능하기 때문이었다. 무언가를 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보고자 하는 대상을 시야 중심에 놓고 보게 되는데 이 부위의 상은 황반에 맺히게 된다. 만약에 황반이 손상되었거나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보아도 팔의 윤곽만 보일 뿐 정작 가운데 존재하는 글씨는 보이지 않는다. 현상이 나타난다. 그럼 시선을 돌리고 비껴서 보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이들도 있는데 이는 해보면 금방 알게 된다. 팔뚝에 글씨를 쓰고 눈앞에 세운 뒤에 나중에 지우기 괜찮으면 아무거나 글씨가 인쇄된 책이나 종이를 팔뚝 대신에 사용해도 무방하다. 시선을 한 점에 고정시킨 상태에서 살짝 팔을 옆으로 움직여 보라. 시야의 중심에서 살짝만 어긋나도 거기에 글씨가 있다는 사실만 인지될 뿐 무슨 글자인지 알아볼 수가 없다. 사람의 주변 시력은 중심 시력에 비하면 형편없을 정도로 나쁘다. 견눈질로 사물의 형체를 홀깃 볼 수는 있어도 대상의 모양이나 색, 구체적인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따라서 망막의 다른 부위가 모두 기능하더라도 황반의 기능 이상으로 인한 중심 시력의 상실은 실질적으로는 실명과 매 마찬가지이다. 황반, 적지만은 작지 않은 황반. 얼마 전 TV 프로그램에서 개그맨이자 쌍둥이 아빠로 유명한 이휘재 씨가 황반 변성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방송한 적이 있었다. 시력에 있어서 기여도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황반의 이상은 시력의 심각한 손상을 불러오게 된다. 황반의 이상이 생기는 원인은 크게 유전적인 것과 유전과 관계없는 것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유전적인 황반 이상은 특히 유전자의 이상으로 인해서 발병하는 증상이다. 가족력이 있고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생하고 예방이나 치료 방법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비극으로 꼽힌다. 반면에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황반 이상은 고도 근시, 노화, 흡연, 자외선 노출 등의 유전자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 황반의 손상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황반 변성 역시 완전히 변성된 뒤에는 시력을 회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황반 변성. 하지만 환경적인 요인의 조절과 적절한 대응책으로 발병 시기와 진행 속도를 늦춰서 실명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도달하는 시간을 상당 기간 혹은 죽을 때까지 연장시키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다수의 황반 이상은 후자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손에 쥔 폐가 아주 없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는 거죠. 우야. 가장 먼저 제기하기 쉬운 물리적 유해 요인은 흡연과 자외선이다. 금연과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선글라스 착용으로 비교적 손쉽게 제거할 수 있다. 하지만 환경 요인에 의한 황반 변성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또 막기 어려운 것이 노화에 의한 황반 변성, 즉 노인성 황반 변성이다. 노인성 황반 변성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나타나는 실명의 가장 큰 원인이다. 선진국에서는 각막 이식 수술이나 인공소성체 삽입술의 발달로 각막 이상이나 백내장으로 인한 실명의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서 전체 실명자 중에서 노인성 황반 변성으로 인한 실명자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노인성 황반 변성의 가장 큰 원인은 이름처럼 나이에 따른 노화로 50세가 기준이 된다. 물론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모두 황반 변성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나이가 10살이 많아질수록 노인성 황반 변성이 나타날 가능성은 약 3.6배로 높아진다. 황반은 빛이 모이는 지점이고 끊임없이 외부의 정보를 인식하는 부위이므로 세포의 신진대사가 매우 활발한 것이다.
황반이 활발히 작동하는 조직임을 암시하는 것이 바로 황반을 비롯한 망막의 에너지 요구량이다. 우리 몸에서 단위 면적당 에너지를 많이 쓰기로 소문난 뇌도 망막의 에너지의 소모량에는 한참 못 미친다. 망막은 같은 면적의 뇌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2배 이상의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특히 빛이 집중되는 황반은 더욱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한다. 많이 먹으면 많이 싸는 것의 생물체의 기본 법칙이듯이 신진대사가 활발해서 영양소와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은 그만큼 이로 인한 노폐물도 많이 만들어진다는 의미다. 물론 우리 몸은 이에 대비해서 망막과 황반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특급 폐기물 수거 시스템을 갖춰 놓았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수거 시스템은 점차 삐걱거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노폐물이 제대로 수거되지 못해서 황반과 그 주변 망막에 황갈색의 망막 폐기물 덩어리 드루젠이 나타난다. 드루젠의 출현은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드루젠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시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드루젠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망막의 일부가 쪼그러들어서 위축되거나 망막 아래에서 맥락막에 물이나 피가 차서 부풀어오른 합병증이 나타날 위험이 커진다. 일정하고 고른 두께를 유지해야 하는 망막이 위축되거나 부풀어 오르면 당연히 이곳에 맺히는 상도 찌그러지거나 구부러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암셀러 격차를 이용해보면 황반변성의 유무를 간단히 테스트할 수가 있다. 암셀러 격차의 직선이 구부러져 보이거나 시야 전체가 아니라 군데군데가 희미하게 안 보이는 현상은 황반변성의 일차적인 자가 증상으로 꼽힌다. 암셀러 격차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직선과 격자라 할지라도 보는 이의 눈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 세상이 아무리 반전하고 단정해도 위축되고 부풀어 오른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왜곡되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생각해야 할 또 다른 것은 마음의 눈에 드리워지는 왜곡이다. 망막의 이상한 자신이 왜곡되게 세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망막의 이상 인지할 수 있게 해주지만 마음의 눈에 생긴 왜곡은 그 자신조차도 감지하기 어렵다. 황반변성을 방치하면 시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지듯이 마음의 눈에 생긴 왜곡도 방치하면 영영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가 막혀버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망막을 검사해서 이성을 알려주는 기계처럼 심한의 왜곡들을 측정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좋겠다. 그렇다면 내 생각대로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은 멀쩡한데 세상을 보는 내 마음의 눈이 삐딱하게 구부러진 것인지를 가늠하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 텐데 말이다. 황반변성의 유무를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암슬러 격자라 안경이나 렌즈는 그대로 착용한 상태에서 한쪽 눈을 가리고 암슬러 격자의 가운데에 검은 점이 시선을 고정하고 바라보았을 때 선들이 휘어 보인다거나 또 칸의 크기가 일정하게 보이지 않는다거나 군데군데가 안 보이는 곳이 있거나 혹은 내 계통이 보이지 않거나 증상이 하나라도 있다면 안과에 찾아가서 황반변성 검사를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시야를 황반변성의 유무를 다시 볼 수 있는 것은 암슬러 격자 그냥 뭐가 안경을 착용 상태에서 한쪽 눈을 가리고 고정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는 한쪽이 뭔가 이상하게 보인다면 열리는 거죠. 자 이렇게 잘못되게 보이면 이렇게 되면 눈에 연하려 눈물에 대해서 기원전 753년 로마를 세웠던 쌍둥이 형제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공동체를 이룬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초적인 결핍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로마는 젊은 국가였다. 이를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구성은 대부분이 혈기왕성한 젊은 청년들이라는 뜻도 있었다. 청년으로만 이루어진 국가는 지금 당장 젊고 강할지는 모르지만 미래가 없었다. 그들에겐 세대를 계속 이어 아이들을 낳아줄 아내와 어머니가 필요했다. 그들이 아내와 어머니가 되어줄 여성들을 얻기 위해서 선택한 전략은 효율적이고 비정한 것이었다. 그들은 축제를 열어서 인근에 사는 사비니족을 초대한 뒤에 남자들은 사륙하고 처녀들은 납치했다. 부지불식간에 당한 이 일의 충격이 어찌나 컸던지 남은 사비나족이 전례를 가다듬어서 로마로
딸과 여동생을 되찾기 위해서 진군한 것은 그로부터 몇 해 뒤의 일이었다. 그리고 벌어진 피해 승고 그 전장 한가운데 맨몸의 사위나족 여성들이 뛰어들었다. 그녀들은 이미 로마인들의 아내가 되어 있었고 그 사이에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남편과 오빠가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와 자신이 낳은 아이들의 아버지가 서로 죽고 죽이는 비극을 참아 볼 수 없었기에 그들에게 눈물로 싸움을 멈출 것을 호소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눈물 앞에 서로를 속이듯이 덤비들던 야광 진정 남성들의 토지는 사고로 들었고 결국 피해 전투는 눈물의 화합으로 끝이 났다. 참. 자, 이렇게 싸움 속에서 그만 싸워라 양쪽으로 싸우지 마라. 사빈이 여인들이 자신의 남편과 오빠가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와 자신이 낳은 아이들의 아버지가 서로 죽이는 비극을 볼 수가 없다. 이해부터 눈물은 여자의 무기라는 말이 있다.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철학자 볼테르는 남자가 온갖 말을 다 하여도 여자가 흘리는 한 방울의 눈물이는 능하지 못한다는 말로 여성이 흘리는 눈물의 위력을 설명했다. 그렇다면 정말로 여성의 눈물에는 남자의 마음을 녹이는 마력이라도 존재하는 걸까? 그동안 동물 실험 결과 밝혀진 것은 오히려 암컷이 아닌 수컷의 눈물의 위력에 대한 것이다. 지난 2010년 일본 도쿄대의 도하라 가즈시기의 교수팀은 수컷쥐는 암컷쥐를 유혹할 때의 눈물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수컷쥐의 눈물 속에 들어있는 ESPI라는 페로몬이 암컷을 유혹하는 비장의 무기라는 것이다. 시험 결과 이 물질을 접하지 않은 암컷쥐는 매우 깐깐해서 수컷쥐에게 짝짓기를 허락하는 비율이 10%에 불과한 반면에 ESP1에 노출된 암컷쥐는 성적으로 매우 너그러워져 50%의 확률로 수컷쥐의 구애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그야말로 수컷쥐의 눈물이 암컷쥐의 다친 마음을 여는 열쇠였던 셈이다. 당시 이 연구는 네이처에 실렸고 과학자들 간에서는 자연스럽게 사람의 눈물도 이러한 페로몬이 들어있을까 하는 것으로 옮겨가게 된다. 그리고 2011년 이스라엘의 바이츠만 과학연구소의 노암 소벨 박사팀은 사이먼스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서 여성의 눈물은 오히려 남성의 성적 흥분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반대되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20대 젊은 남성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는 여성들이 슬퍼서 울 때 흘린 눈물을, 다른 그룹에서는 보통의 식염수를 패치에 적셔서 코 밑에 붙인 뒤에 이들의 변화를 관찰했다. 여성의 눈물을 접한 그룹의 남성들은 식염수를 접한 남성들에 비해서 심장박동과 호흡이 좀 더 안정이 되었고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량이 줄어들었으며 동일한 여성에 대해서 느끼는 성적 매력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혈기왕성한 남성들에게 성적인 흥분을 가라앉힌다는 것은 이들을 덜 공격적이고 순해지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의미가 된다. 정말로 여성의 눈물은 무기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남성에 대해서 일종의 방어막 효과가 있는 셈이다. 효과가 있는 셈이다. 눈물 TPO의 대명사 눈물이라는 것이 그래서 눈물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또 보기로 하고 이 정도에서 끝내야 되겠네요.